안녕하세요. 구홍수 방송입니다. 이 영상을 만약에 올해 수능을 친 분들이 보고 있다면 끄시길 추천드리고요.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영상 보지 마세요. 이게 수능을 이미 보고 왔는데 이 수능이 어땠고 뭐 어려웠고 쉬웠고 어떤 부분이 중요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며 뭐 그동안 힘들었던 자신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요 영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앞으로 수능 볼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아마 이 영상에 의미 있는 시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 총평이라기보단 감상이라고 썼고요. 뭐 제가 뭐라고 총평을 하겠습니까? 근데 영역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먼저 구성은 이렇게 해놨어요. 어려웠을 수도 있고 쉬웠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려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또 쉬웠다고 느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살펴보는 그런 느낌으로 전체 감상을 준비했습니다. 독서론 부분은 어려웠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1번, 2번의 이유인데요. 2문단이랑 A로 묶인 3문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용 파악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했다. 왜냐면 항목이 꽤나 나뉘면서 그냥 쭉 이어지는 하나로 이해되는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끝낼 만한 것들이 아니라 구별이 필요했어요. 항목을 나누는 게 필요했지. 그게 2문단에서 한 번, 그리고 A로 묶인 3문단에서 또 한 번. 근데 A로 묶인 3문단이 좀 더 쉬웠죠. 어김없이 그건 문제에 2번이나 등장을 했고 독서론을 얕본단 말이죠. 근데 6월 평가원부터 이어진 흐름이라면 흐름이죠. 어떤 흐름인가? 미니 독서 정도의 행동 요구는 할게. 이건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평가원도 기본적인 독서 이론에 대해서 그냥 지문을 구성하고 그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내기엔 이제 좀 출제의 한계를 느낄 수 있거든요. 다 냈어요, 이미. 다 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구성은 하지만 그 관련한 나름의 어떤 정보 구조를 구성해 놓고 걔 가지고 행동을 시킨단 말이죠. 그 행동을 무시한채 안 하면 6월부터 쫘라락 틀리면서 아마 지금에 이르지 않았을까 싶고요. 6월이었나 9월이었나 좀 심했단 말이죠. 그때 심해서 첫 번째 문제가 어려웠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1번 문제가 나와서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지 않았을까? 뭐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오답률 이런 거 보니까 많이들 이겨냈더라고요. 여러분들 초반 집중력이 지금 보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올해 수능을 친 여러분들의 초반 집중력에 전 놀랐습니다. 1번이랑 2번에 오답률이 별로 안 나왔어요. 2번 문제도 나름의 낚시가 있었거든요. 어려웠던 이유 두 번째, 2번 문제는 첫 번째 그 지문에서 파악하는 그 행동에 집중하게 어그로를 막 끈 다음에 다른 요소를 하나 썼더라고요. 이따가 문제 풀 때 보겠지만 안마를 받아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 맞냐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으로 구성된 그 선택지가 있어가지고 걔가 아마 처음에 좀 많이 당황을 시키지 않았을까? 그 당황은 오답률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시험 전체 운영에 조금 어떤 타격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쉽게 느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 그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구성되면서 막 나눠져야 좀 어려운 지문, 정보량이 많은 지문이라고 부르는데 정보량은 별로 없었죠. 그냥 대화인데 글쓴이와의 대화, 그리고 읽은 사람 그 독자끼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대화, 이게 다였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많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문, 유서의 편찬과 서학 지식의 수용. 죄송하지만 보기 문제를 포함해서도 어렵게 느꼈던 사람들은 왜 어려웠을까? 그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고려하지 않은 건 현장에서의 체감 난이도? 이런 건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장에서 풀고 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현장에서 무조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방구석에서 이걸 풀었다면 어려웠을 이유는 별로 없는 지문과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 밑에 쉬웠던 이유가 중요하겠죠? 쉬웠다면 그 이유, A로 묶인 부분으로 가가 시작됐는데요. 거기서 비교 대조가 너무 빡세게 나와 있어요. 그걸 못하면 그 어떤 비문학도 해내지 못하지 않을까. 요거라서 비문학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던 사람은 비교 대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 내용 정리를 머리로든 손으로든 했을 테니까 분명히 문제도 정확하게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2번 A 이후에 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 나가 거의 똑같아요. 나는 구체적 학자별 내용이 나름 소개되긴 하지만 그 한 명도 그리고 어떤 내용도 가의 그 A 이후의 뒷부분의 내용을 배신하지 않거든요. 즉 새로운 내용으로 갑자기 전개돼서 정보가 추가되는 그런 나지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지문 파악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적게 필요했고 그러므로
지문이 좀 짧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가나 지문은 원래 길고 할 일도 많아가지고 좀 짜증나는 게 일반적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서 쉬웠던 이유? 쉬웠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걸 분석하는 거에 그치게 됐습니다. 어려웠을 거라면 그 이유는 좀 학생들과 대화를 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 약속을 지켰거든요. 평가원은 약속을 지켰는데 우린 지켰나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경제법 하니까 올해는 법이 나올 거야 라고 되게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었는데 진짜로 법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9월에 나왔던 유류분권보다 훨씬 쉽게 별로 짓궂지 않게 이렇게 나와 있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밑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고요. 만약에 어려웠다면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앞정보와의 연결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얘는 제가 수업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4가지 행동 중에 두 번째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용어들이 있었다. 잠시만요. 까똑이 울리네. 막 손해배상 관련해서 뭐 예정액, 뭐 손해배상금, 뭐 위약벌, 뭐 위약금 이런 말들이 정리가 막 안 된 채 막 떠돌아다닌다가 그냥 지문을 다 읽었으니까 문제풀러 갔다면 좀 사고가 날 수 있긴 했겠죠. 그리고 머리로 정리가 안 될 때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아마 1, 2문단 끝나고 그쯤이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넘어간단 말이죠. 정리가 잘 안 됐는데 그러면 좀 힘들었다. 우리는 수업 때 항상 강조합니다. 머리가 정리가 안 되면 바로 손으로 처리해라. 손으로 처리한 다음에 머리에 집어넣은 걸 확인하고 넘어갔어야 됐던 그런 지문이었고요. 엄청나게 정보가 나오는 부분이 몰려 있었단 말이죠. 거기를 잘 해결했다면 그 다음에 내용은 거의 보너스처럼 별거 아닌 내용으로 그냥 마지막에 주고 끝나는 그런 지문이었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서 처리를 안 한 채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계속 쌓이는 느낌이 났겠죠. 행동이 중요했던 지문인 것 같고요. 그 행동은 계속 우리가 같이 했던 친구들 기준으로 계속 연습해왔던 거니까 심지어 내용도 이 행동만 하면 엄청나게 금방 처리할 수 있게끔 나왔으니까 잘 해냈기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 지문 가지고. 쉬웠다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법지문의 일반적인 뭐 구조, 원칙이 있고 나름의 뭐 조건에 따른 예외가 나름 있고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었기 때문에 비교대조로 그냥 거의 다 끝나버리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할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잘했나 모르겠네요. 뭐 현장 친구들은 당연히 가서 본 친구들은 당연히 어려웠겠지만 그 이후에 푼 친구들은 잘해냈어야 했던 잘해내면 제 예상과 좀 맞았던 그런 지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렵죠. 이게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이거 과학지문 치고는 어렵지 않았어.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수포자 그리고 저 같은 골수 문과 아예 그냥 뭐 과학 이런 거 아예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는 굉장히 좀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지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름 수학적인 사고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가지고 있어야 좀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예체능 친구들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근데 쉬웠다면 그 이유 그것부터 보면 생김새보다는 쉽고요. 또 내용보다는 문제에서 묻는 게 좀 적어서 쉽다기보단 좀 가짓수가 적어서 할만했다. 지문에서 할 일들을 잘 했으면 그대로 문제에서 물어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았을까. 근데 다 맞히긴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겐 보기 문제가 되게 어려웠을 거고요. 특히 보기 문제는 어려운 이유도 여기 써놨는데 좀 짜증났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겐 15번 같은 문제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15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맞히긴 했지만 수포자라서. 어려웠다면 그 이유? 수치를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의 생김새 이게 0.67이랑 0.7 몇이 나오는데 뭐의 0.67 뭐의 0.7 뭐 74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올 때 대충 0. 몇 제곱이구나 똑같네 그러기 어려웠겠지만 그랬다면 문제를 틀려요. 그냥 요거 하나 이것도 막 수학적인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럴 확률이 그나마 있었겠죠. 그 다음 2번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좀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상태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쭉 했다면 다 대충 손으로 처리하긴 했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던 지문이긴 하죠. 그 다음 3번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과 지문의 내용과 충돌이 있을 수 있었다. 뭔 얘기냐면 진짜 만약에 나이가 들수록 뭐 생각이 깊어진다 이런 지문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이가 딱 정확히 나이에 몇이 올라가면 생각이 얼마나 커진다 이게 아니어도 같이 증가하면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글에선 대충 같이 증가하더라도 정확히 딱 이 수치와 이 수치가 대응되는 게 아니면 비례라고 하지 않는다. 체중과 대사량은 체중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대사량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히 한다면 체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체중의 0. 몇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올라가도 비례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걸 알아야 문제를 하나 풀게끔 출제가 됐죠. 17번 문제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짜증이 났거든요.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수학, 과학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한 그런 친구들에겐 공감과 위로의 말씀을 보내는 바입니다. 근데 외부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이거 안 어려웠다고. 어려움을 느꼈던 친구들은 같이 저랑 같이 화이팅 하길 바라고요. 전 다 맞긴 했거든. 직업이 이거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뚫어내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에겐 그 첫 어려움이 너무 크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문학을 순서를 바꿔놨어요. 문학 오답률 봤는데 거의 뭐 없던데요? 오답률 높은 문제가 아예? 쉬웠다면 그 이유, 보기와에 대응하라고 했죠? 너무 빡세게 잘 되던 지문이었죠. 느꼈죠? 그거 느꼈으면 너무 좋았겠고, 완전, 보기에는 이게 나온다고 했죠. 내용 전체적인 힌트 플러스 미션이 많았잖아요. 그 미션 수행하면서 읽었어요? 그랬으면 금방 할 수 있는 지문이긴 했을 텐데. 누군가는 이 최척전이 쉬웠다는 이유로 뭐 어릴 때 배웠을 테니까 내신 작품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조금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하죠. 그냥 쉽게 나온 거예요. 작품이 유명해서 쉬운 게 아니라. 최척전? 그게 뭔데? 뭐 알바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바가 아니어도 문제 푸는 방법은 알았어야 했고 그거대로 했다면 꽤나 스무스하게 읽히고 문제도 풀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웠다면 그 이유 이거 억지예요. 너무 비워놓으면 욕먹을까봐 저도 써놨는데 그냥 어렵지 않았던 지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에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요소 막 엄청 어려운 단어나 막 인물들 똑같은 인물을 다르게 부르고 막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네, 고전소설 치고는 굉장히 쉽게 나온 지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뭐 연계됐다 비연계됐다 이런 거 다 빼놓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전시가 쉬웠다면 그 이유 보기에서 가나의 주제가 명확하게 나오고요. 그걸 바탕으로 지문을 읽었으면 좋았어요. 보기를 참고만 하고 지문은 지문대로 읽은 채 보기를 나중에 보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면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천석고왕의 뜻을 알아야만 했어요. 근데 만약에 보기를 먼저 읽었다면 천석고왕? 그게 뭔데? 물론 아는 사람이 더 많았겠지만 그게 뭔데? 이러고 그냥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다의 주제도 굉장히 심오하게 나와 있지만 결국 문제 풀고 알았죠. 다에 써있는 그 보기에 써있는 그 내용이 다의 주제였던 거예요. 어려웠다면 이것도 억지죠. 특히나 2번 아무도 이런 어려움 안 겪은 것 같더라. 오답률 보니까 선택된 그 응답률도 보이거든요. 말고 1번 보면 모르는 한자어에 꽂혀 멈춰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었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천석고왕 이거 뭐였지? 많이 봤는데 모르는데 천석고왕 안 좋은 건가? 뭐 그냥 갑자기 지문에 근거가 다 있는데 그것들을 안 읽고 어려운 건가? 이래버렸으면 빡셌을 수도 있겠죠. 2번은 그야말로 짜낸 억지 내용이고요. 어렵지 않았을 확률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계 여부를 떠나서요. 현대소설 쓰러지는 빛 보기와의 대응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이 없더라고요. 느꼈어요? 그냥 왼쪽 다 그리고 중간에 뭐 동생이 절 들어갔다 이 내용 나올 때까지가 거의 그냥 하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사갈 집이 나왔는데 엉망이더라. 끝. 긍정, 이사갈 집 부정. 끝인 그런 지문이었고 그게 보기에 나와 있었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 행동을 하면 그 구조가 보이게끔 나와 있는 보기긴 했지만 그래서 최적점보다 약하긴 했지만 미션은 명확하게 줬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 내용 크게 두 부분, 뭐 작게 나누면 세 부분, 동생 언급 부분을 하나로 나눈다면 세 부분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었죠. 이것도 어거지로 짜낸 거고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어야 했어요. 미안하지만. 현장 단위도 빼고 현장에서 어려웠을 건데 실제로 이 지문과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낀다면 그건 좀 영역별 문제풀이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시즌 음지고 마지막이죠. 여긴 연계 비연계 얘기해놨네요. 비연계인 가작품의 주제를 읽어내기가 쉬웠다. 그냥 갑자기 긍정 뭐 자연물을 긍정하는 내용으로 왜 긍정하는지도 써있고 이렇기 때문에 괜찮았고 나 역시 읽다 보면 써있죠? 어려웠다면 그 이유 억지긴 한데 이건 많이들 겪을 것 같아요. 개념어가 부족해서 그냥 문제에 멈춰있는 경우 이건가 저건가 그냥 시야가 되게 좁아진다는 건 선택지는 표현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시야가 넓은 사람은 주제를 읽었으니까 효과 보고 지운단 말이죠. 근데 시야가 좁은 친구들은 표현이 맞다고 하거나 아니면 표현의 기준을 모르겠을 때 멈춰 있어요. 그리고 효과가 엄청나게 틀렸음을 보지 못한 채 걔를 뭐 고르거나 못 지나가거나 이러면서 문제풀이가 좀 비벼지죠. 그럼 좀 빡셀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마 안 어려웠을 것 같은 게 일반적인 제 예상입니다. 합법과 작문 괜찮았을 텐데 화작은 원래 좀 어려워요. 화작하는 친구들이 좀 억울할 만한 게 언매보다 쉽잖아. 근데 실전에서 화작을 읽고 요즘 또 내용 일치로 괴롭히는 문제들도 많은데 그런 걸 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웠을 거다. 근데 만약에 쉬웠다고 분석을 한다면 뭐 크게 엄청난 신유형은 없더라. 신유형이 나오면 이제 좀 어렵죠. 왜냐면 유형별로 우리는 준비를 구체적으로 했든 아니면 그냥 익숙해졌든 간에 준비를 하니까. 근데 준비가 안 됐을 만한 문제 유형이 나온 건 한 문제도 없긴 없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얘는 쉬웠다면 그 이유도 못하겠어. 저번에도 와 거의 엄청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문법 회차가 있었는데 얘는 난리가 나던데요. 첫 번째부터 단어, 뭐 형태소를 분석해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중세국어 문제는 모두 고르라고 하지 어그로 끌고 낚시 걸지. 39번은 이 괴랄한 난도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역대 최고.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건 준비했어야지, 이건 쉬웠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문제로 나왔어요. 그 문제 안에서도 약간 이 문제를 뭐 잘 알고 낸 거야? 어떻게 낸 거야? 싶을 정도로 안긴 문장에서의 생략을 묻고 있고 또 절에서의 생략을 따로 물어요. 그래서 이게 출제 요소인지 뭔지 저조차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이 생략은 저도 수업할 때 이렇게 가르치죠. 다른 데서도 생략이 이루어지지만 보통 관형절에서의 생략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다. 5번 선택지는 그렇게 나왔죠. 근데 1번 선택지에 바로 안긴 문장에서 뭐가 생략됐냐 라는 걸 물었고 얘는 5번까지 읽었으면 답을 못 고른 다음에 우리는 해봤어야 됐거든요. 이 안긴 문장에 대한 복원을 하면서 뭐까지 알았어야 됐다? 문장 성분에서 필수적 부사어 요거 관련 내용까지 다 알아야 문제를 풀게끔 해놨더라고요. 쉽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적절한 걸 고르래. 돌아버리는 거죠.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맞고요. 이것 때문에 시간 엄청나게 끌렸을 친구들이 꽤나 있을 것 같고 틀린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냥 뭐 제 잘못이에요.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제 잘못이 맞고 이거는 쉽지 않았다. 이거는 저도 좀 걸렸을 일반적인 문제를 예상하고 푸니까 하다가 아니네 하고 태세 전환을 했겠지만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제가 기대하기는 좀 빡센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 39번은 너무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종합한다면 현장에서 느껴지는 난도는 되게 높았겠죠. 근데 방구석 분석 난도는 높지 않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매 빼고. 근데 실전 경험하고 온 친구들이 저 같은 사람의 영상 같은 걸 볼 수도 있잖아요. 혹은 뭐 기사는 언제나 뭐 평이했음, 뭐 예년보다 나았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좀 화가 많이 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나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현장에서 봤을 때 어땠을 것이다. 또 고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문제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만 보면 그 난이도가 높았다고 말하기는 또 그것도 힘들죠. 그런 상황이라서 나름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맨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은 정말 39번 문제 특히 뭐 전체적으로 다 그랬지만 39번은 진짜 어렵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을 본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다면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능을 볼 예비 고3, 뭐 예비 수능을 볼 친구들은 지금부터 이어질 전문항 해설 강의, 뭐 해설 수업 영상을 함께 좀 같이 문제도 풀고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넘어볼게요. 여러분 그 고3 친구들 봤다면 여기서 끄세요. 여기서 진짜 끄세요. 안녕, 고생했어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내가 더 많이 배웠어요. 안녕. 해설 강의를 보시죠. 자, 독서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서론에서 염두에 둬야 될 건 요 정도죠. 쉬운 비문학이다. 비문학은 비문학이다. 옛날처럼 독서 관련 이론을 대충 알고 있으면 안 읽어도 풀리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게 아니라 유발되는 행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행동이 일반적인 비문학, 독서보단 약할 것이다. 외면하지만 않으면 된다. 유발되는 행동을 충실하게만 수행해주면 쉽게 지문 읽기가 끝날 것이고 문제도 그 유발된 행동들에서 분명히 나올 것이다. 요걸 생각하면서 진행해주시면 요즘 독서론의 트렌드에 맞는 문제풀이, 지문 읽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문단 읽었더니 행동이 유발되는 게 있나요? 없네요. 소통의 즐거움이 있다 밖에는 유발된 게 없어요. 근데 이 문단에선 행동이 유발이 되죠. 독자는 독서를 통해 책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독서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의 행위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독자와 필자 사이에 일어나는 거구나. 뒤에 어떤 소통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일단 나온 소통을 앞정보랑 관련지어서 이해할 뿐인 거죠. 근데 이 문단을 그냥 쭉 읽고 끝내기엔 유발된 행동을 외면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행동이 유발됐는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네요. 이때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관점 등의 독자 요인, 읽기 환경이나 과제 등의 상황 요인이 다르므로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잠깐. 뭔가 두 가지 요인이 나왔는데 각각 속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내용 파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유발된 행동이죠. 그러면 하시면 돼요.
1번이나 배경 지식이랑 관점이 큰 1번에 속하고 읽기 환경이나 과제는 큰 2번에 속하는구나. 끝. 그 다음 유발된 행동이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넘어가시면 되죠. 내용 읽고 이해하는 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러한 소통은 독자 간에 쭉 읽어보면 A에도 유발된 행동이 있을걸요? 뭐가 있었는가?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할 수 있네요. 첫 번째, 독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 그 다음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 해서 1번, 2번 두 가지 질문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 그냥 여기까지 읽고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전자의 경우, 후자의 경우 여기에서 알 수 있어야겠죠. A는 두 가지 내용 가지고 모든 것들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는 서로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의 행동은 우리가 해줬어야죠. 무시하지 말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한편 독자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앞 정보와 연결하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다른 것도 같네?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서 어떤 소통이 있었더라? 아까 독자와 필자 간의 소통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엔 독자 간의 소통을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문단에서 유발되는 행동 그 자체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읽기를 끝마쳐 주시면 딱 맞는 내용이 되겠죠? 1번 문제는 어디서 나왔나? 1번 문제는 묻고 있을지도 몰라요. 일반적인 내용을 이해했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문단에서 내가 너한테 행동 하나를 요구했는데 그 행동했니? 행동은 추가적으로 누군가에겐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읽으면서 이미 훈련이 너무 잘 돼서 국어를 원래 너무 잘해. 그런 사람들은 자동으로 하고 있는 행동일 거예요. 자동으로 안 된다고 속 끓을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안 되면 수동으로 해서 결과값을 맞춰주면 되죠. 답은 몇 번인가?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읽다 보면 4번이 물어봐요. 너 아까 그 행동 했냐고. 그러면 아까 했는데? 하고 돌아가서 점검해보면 됩니다. 독자 요인, 상황 요인이 있는데 뭐야? 에이, 요런 문제. 1번 문제는 거의 지문에서 약속한 걸 그대로 지킨 문제이기 때문에 뭘 이런 걸래 하고 성을 내기엔 좀 이미 6월, 9월에 이미 예고된 바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주시면 되고 2번 문제는 조금 치사해요. 근데 앞서 총평, 감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친구들이 잘했더라고요. 잘한 걸 보고 저는 좀 놀랐어요. 굉장히 초반 집중력들이 괜찮구나. 독서로는 그래도 비교적 초반에 푸는 것일 텐데 이번 문제를 잘 풀어내다니 굉장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별로 안 어려운데 왜 이렇게 호들갑도로 할 수도 있잖아요. 보면 A를 바탕으로 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유발됐던 행동은 뭐가 있었나? 1번 질문, 2번 질문의 차이점에 대한 인지에 있겠죠. 그럼 A부터 E까지의 내용을 사실은 분석할 수 있잖아요. 뭐로? 1번이냐 2번이냐. 1번은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 2번은 독자 자신에게서 답을 찾는 질문. A는 어때요?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 책을 읽은 거 보니까 1번 질문이에요. 그 다음 얘는 1번 질문과 관련된 답이죠. A에 대한 답이기도 하지만 일단 1번 질문 종류와 관련된 답이에요. 그게 지문에서 준 구도에 따른 얘에 대한 분석이니까. 그 다음 이 내용들을 종합해 얘도 1번의 답으로서 알게 된 내용일 겁니다. 질문의 종류로서요. 그 다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 나에게 묻게 되었다. 얘는 2번 질문이겠네요. 얘는 2번 질문 종류에 대한 답이 될 거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쭉 푸는 겁니다. A와 B는 하면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먼저 어떤 방법으로 판단했어야 됐나? 유형 바꾸기를 했나? 유형은 맞나? 를 보는 거죠. 근데 쭉 보면 유형은 대충 다 맞아요. 아니지, 적절한 거니까 유형은 대충 다 틀려요. 1번 A와 B는 모두 독자 자신에게서 아이고 얜 2번 유형인데 1번 유형이라고 썼으니까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B는 1번 유형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심지어 2번 C와 D에는 책에 명시된 내용에서 질문에 답을 찾아내는 모습이 그려진다. C와 D는 2번 질문이었으니까 또 지워진단 말이죠. 얘는 1번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어떤 구도인지 알겠나요? 3번 A에는 책에서 답을 찾는 질문이, 그리고 E에는 그에 대한 답을 독자의 경험을 찾아내는 모습이, 독자의 경험을 찾아내는 모습만 얘기하면 2번 질문에 대한 답이니까 3번이 맞는 말 같단 말이죠. 저는 3번이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느꼈어요. 그 이유는 지문에서 나온 구도대로 하면 3번은 답같이 보이니까. 근데 섣불리 찍을 수가 없는 건 뭐 때문이었나요? 그에 대한 답, 그에 대한 답, 그에 대한 답. A에 대한 답이 2에서 나왔어야 됐는데 그에 대한 답이라는 건 아예 성립할 수가 없죠. 왜? 종류가 다르니까. 카테고리가 아예 다르니까. 3번은 그렇게 나중에 지워졌어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4번, 5번까지 가다 보면 그에 대한 답 해서 2번 질문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왔으며 2번 유형은 어차피 요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D와 E는 질문과 답으로 묶이겠죠.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 윗글을 읽고 기억에 대한 보인 반응이라고 했는데 기억이 뭔가요? 다른 독자와 소통하는 즐거움.
그럼 만약에 이 지문의 구도대로 나온다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얘는 기억은 2번 소통이었단 말이죠. 1번 소통은 뭐였나? 필자와 독자 간의 소통. 이렇게 답이 나오면 괜찮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1번. 스스로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 개인적으로 읽는 과정. 아이고, 그냥 소통이 아닌 것과 관련돼서 나왔고, 개인적으로 읽는 과정을 뭐 굳이 연관 짓는다면 책을 읽는 것은 무조건 필자와 독자 사이의 소통일 테니까 1번이랑 관련 지을 수 있고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독서론에 대한 해설 이 정도로 마치면 되겠죠?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서론 끝! 그 다음 인문 지문이죠. 가나 세트 지문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잘 읽고 지문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잘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죠. 4가지 행동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고 수업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건 당연히 똑같이 이어집니다. 시즌 1에 이 행동들을 엄청나게 학습시킨 다음에 시즌 2, 시즌 3 계속 그 행동을 적용하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같이 봅시다.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어휘력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저를 포함해서 부족한 어휘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서 뭔지 몰라?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그냥 읽으면 분류, 정리만 했다, 이용에 편리하도록 했다 라는 내용만 눈에 들어오게 되지만 서적이죠. 책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1번, 2번, 1, 2, 유서에서 절대 없는 것. 물론 일반적으로 라는 말이 새롭게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특이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으며 전 안 헷갈려서 1번, 2번을 똑같이 번호를 똑같이 쓸 건데 뭐 좀 헷갈리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법 행동의 4번째로 보통 소개해드리고 같이 훈련하고 있는 번호 붙이기에 대한 내용이죠. 1번, 2번이다.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다. 뒤에는 나뉘는 게 없네요.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험을 과시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했다라는 말에서 일반 유서와 더 관련이 있나 하는 생각 정도를 해보면서 연결하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중국과 관련된 내용 먼저 나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죠. 이 문단이죠.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는 나왔네요. 위에는 중국 그리고 여긴 우리나라인데 고려는 지나갔고 조선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필요에 맞게 이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앞 정보와 연결하기 두 번째 행동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왜? 아까 뭔가 비슷한 항목이 있었는데 얘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위에 올라가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중국은 국가가 하는 거였다. 근데 얘는 개인이 소규모로. 소규모도 중국은 대규모였다. 연결했네요. 똑같은 내용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대조가 되는 내용도 거꾸로 일부러 연결을 해줘야 무언가 구도를 만들 수 있다.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물론 앞에 게 일반 유서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얘는 전문 유서고 중국은 일반일 확률이 높다. 이 정도겠네요.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여 신문창자, 과거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앞정보랑 연결이 안 되는 내용은 따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따로 처리 어떻게 할까요? 전문 유서가 작자 미상인 이유 하고 내용 읽고 머리에 집어넣고 끝. 머리에 집어넣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막 쓸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의 변화가 나타났다. 실학자들의 유서는 현실 계획의 뜻을 담았고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해 두었다.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서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하고 평가를 더하는 등 기존 유서는 1번 비교, 2번 평가였나요? 아까 이름이 뭐였죠? 편찬자의 해석 절대 하면 안 됐어요. 근데 얘는 비교한진 모르겠네요.
재분류하여 범주화했다는 비교했던 내용은 아니니까. 근데 평가를 더하는 등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 해석, 평가 드러나기 시작했네요. 그동안은 절대 안 되던 게 실학에서 변화가 생긴 건 확실할 것 같아요.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 등 안설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해석과 관련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견 등 안설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안설이 뭔지 모르지만 의견이랑 비슷한 건가 봐요. 일단 1번과 2번. 1번은 고증이고요. 2번은 안설을 덧붙였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아마 의견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1번은 그냥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힌다라는 말을 그대로 읽고 이게 고증이구나 아는 정도가 끝일 거예요.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시작하기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일단 여기까지랑 여기까지가 다른 내용이죠. 언제나 글을 읽을 때 하면 좋은데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이게 가능할지를 저도 잘 몰라서 그냥 강조만 하고 훈련 내용에 보통 넣지 않았던 건데 정보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내용은 주자학 플러스 알파, 개방성, 유연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건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요 녀석에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내용이니까 다르죠. 똑같은 내용이 쭉 반복될 수도 있는데 다르다면 중간에 끊어놓고 따로따로 처리하고 끝.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내용 연결해보면 A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이, 대규모로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했다면 여기선 소규모로 개인이 전문적인 내용을 했다. 그 다음 밑에 내용은 어때요? 그동안은 절대 안 하던 비교와 해석 중에 해석 쪽의 내용이 좀 추가되게 되었고 좀 다른 내용이 있었으며 고증과 안설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됐으며 또 주자학을 기본으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개방성과 유연성이 있었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 탐구,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것과 똑같은 건가 잘 모르겠지만 고증과의 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해서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내용까지 따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의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실학자들의 유서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끝내고 있네요. 이제 가를 읽었으니까 문제풀러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를 읽고 문제 푸는 게 이번 수능을 보면서 더 생각이 들었겠죠. 가만으로 풀리는 문제 거의 없는데? 있긴 있죠. 있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가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요 가랑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는 나를 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만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나와의 연결을 확인할 의무도 없고. 4번에 1번 가는 유서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이렇게 쓸게요. 있긴 있다. 맞긴 맞잖아요. 왜? 일반 유서, 전문 유서 있었으니까. 2번 유서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였고. 개념 소개도 있었고 유용성, 마지막에 의미를 지닌다는 것도 있었고 또 위험 과시한다라는 내용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있긴 있다. 3번 지울게요. 4번 특성과 의의를 설명했다. 마지막까지를 아우르기엔 의의란 말 굉장히 괜찮은데요. 있긴 있다가 아니라 얘 맞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였고 지울게요. 가만으로 1, 2, 4번을 정답 후보로 남기며 1번, 2번은 맞긴 맞다, 있긴 있다 이 정도였다면 4번은 꽤나 맞다. 무게가 다른 걸 볼 수 있나요? 이제 나중에 나를 읽고 정답을 고르긴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5번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A는 뭐였죠? 중국과 조선 간의 VS였어요. 얘는 국가 대규모, 얘는 개인 소규모. 100% 확인된 건 이쪽이죠. 전문적인 이야기. 중국은 아마도 일반적인 내용일 확률이 높은데 써있는 건 없었다. 내용 분석 끝났나요? 이제 선택지 보면 되겠습니다. 1번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것은 아까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이게 주제로 내용이 하나 딱 끊어졌던 걸 기억하고 돌아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봤더니 개인전 목적 맞아 이유가 이거였어. 확인하고 지우면 되겠죠. 2번 시문 창작 과거시험 대충 이런 느낌인 건 맞는데 확실한가? 가서 보고 오시고 지우면 되겠습니다. 3번 조선에서는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에 의해 완벽하게 맞는 말이네요. 4번 중국에서는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편찬한 유서를 통해 왕조의 위엄을 드러내었다. 이것도 확인하셔도 되는데 확인할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 절대 안 되는 거 1번, 2번 중에 비교가 1번, 해석은 2번이었는데 둘 다 덧붙였다고 말하니까 중국과 조선 바꿔치기가 일반적인 문제 패턴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절대 안 되는 걸 된다고 표현한 이 내용이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답은 5번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6번 봤더니 나를 읽어야 돼. 7번 나를 읽어야 되고 8번도 그렇고 9번도 어휘 문제지만 결국 다 읽고 풀면 되니까 나를 읽으러 가는 뭐 이런 과정으로 전개를 해주시면 좋겠죠. 가 여기까지고 문제까지 풀어봤으며 나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나는 가의 뒤에 있는 글이기 때문에 가와의 연결을 일부러 확인하면서 더 노력해줘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 제목 보겠습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서학이라는 말은 뭘까요? 선교사가 중국에 소개 서양 학문 서학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써있는 걸 그대로 알면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조선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조선후기 실학자 연결 이 내용 그대로 반복되는 게 기본 흐름이에요.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그건 나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가 되겠죠. 앞정보와 연결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실학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기존의 지식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개방성과 유연성을 보였고 그죠? 그 다음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했고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고증과 안설 이런 게 있었네요. 이수광, 이익, 이규경 등이 편찬한 백과사전 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서학의 지식이 바로 새로운 지식의 예시가 되겠네요. 앞정보와 연결 17세기의 이수광은 주자학뿐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이수광 어디 썼더라? 여기 썼네. 1번 그 다음은 이익인가 설마 2번 그 다음은 3번 줄글처럼 보일 일은 최소한 없겠네요. 1, 2, 3에 대한 내용 정리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내용인가요? 아니요. 위에서 나온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똑같구나. 주자학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그는 지봉유서를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아깐 안 된다고 했던 해석 역시나 있네요. 하지만 얘는 한 번 더 집중할 만한 포인트가 되는 것 뿐이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 실학이 편찬한 유서는 원래 그렇다고 했으니까. 중국 등의 일반적인 유서의 전통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자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객관적인 사실 탐구 똑같이 중시했구만. 이에 대해 심성 수양에 절실하지 않았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자의 비판이 있었지만 주자학자는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다면 실학자가 아니네요.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원래 서양의 학문, 서학이라는 것은 중국에 소개한 것인데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라는 건 되게 빠르게 이 글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익은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의 표제어로 삼았고 왜? 백과사전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오던데요.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등의 내용은 1번, 그 다음 2번인 겁니다. 표제어로 삼았고 그리고 기존의 학설을 판단하는 기준, 근거로 삼았다가 2번이에요. 1번, 2번을 따로 처리할 필요가 있었죠.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하였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손을 한번 써서 처리해 주시고 뭐래요? 서학을 다른 분야로 확대한 후에 플러스 상호 참조까지 했대요. 왜 플러스에서 따로 구별하는 줄 알아요? 확대는 방향성이 이쪽인데 상호 참조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소용하였다. 서학을 어디로? 주자학으로.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그 확대라는 건 이렇게 주자학의 방향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였네요. 서학에서 세 가지네요? 위에 뭐였어? 해부학, 생리학, 그리고 수학까지. 같은 방향성이니까 같이 묶을 수 있고요. 이렇게 끝내면 되겠습니다. 또한 뒤에 내용도 다 처리했으니까 이제 이규경 씨를 보면 되겠죠. 이규경 씨는 오주연 문장 전산고 이름 더럽게 기네.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는 성어사설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고 분류체계가 뭐였는데 표제어로 삼았다는 내용 정도인가? 뭔지 몰라요. 이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냥 수록했다는 내용이지 이게 다른 내용을 가져오진 않았네요.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소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고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것의 뜻! 서학을 가지고 와서 주자학으로 가져오는 그런 방향성은 이익도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애초에 중국이 원조다.
방향성이 더 빡세졌네요. 이에 따라 이규혁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받아들였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관념을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을 자유로울 수 있었다. 왜? 중국을 원조로 하여 중국화된 서학을 수용하니까. 서학을 수용하고 싶은데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이 중화관념이라는 것도 기출에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죠. 박제가 뭐 이덕무 나왔던 그 내용. 그래서 중화관념은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알았어야 했던 그 지문. 뭐 기출이 중요하다면 그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입니다.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해 매개적 방식으로 서학을 수용하였다. 매개적 방식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매개적 방식은 왜 서학을 그대로 수용한 게 아니라 서학이 중국에 가서 중국화된 서학을 이규경 씨가 받아들인 거예요. 왜? 어차피 중국이 서학의 근대성의 원조니까. 그리고 또 중국이 중심이 되는 그런 관점을 탈피하지 않으면서 서학을 받아들이면서 이질감을 없애야 했으니까. 아, 이런 식이구나. 이규경 씨는 되게 중국 내용이 빡세네. 되게 중국이 원래 원조야. 중국 중심으로 모든 걸 받아들였어야 했지. 라는 내용을 갑자기 말하고 있네. 혼자 되게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죠. 물론 이익도 나름의 내용 구조가 있어서 파악해야 되는 게 있었지만 이규경 씨는 방향성 자체가 중국으로 엄청 넘어가 있다 라는 내용에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국 거리는 게 마지막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위에는 일반적인 실학, 이렇게 내용 처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수각은 되게 일반적인 실학, 이익은 거기서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나름의 내용이 있었다. 따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꽤나 있었다. 이규경 씨는 따로 파악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익을 많이 따라했다고 하더니 그냥 서학을 받아들였다 밖에 없었고 중국이 원조야 라는 갑자기 새로운 내용으로 자신만의 내용을 구성하더라. 끝. 관련지면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번에 뒤에 내용 때문에 지워지겠고요. 뒤에 내용 때문에 지워지겠으며 뒤에 내용 때문에 엄청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왜? 19세기, 18세기 보면서 한 번 더 확인 사살할 수 있으니까. 답은 4번 넘어가도 되겠죠? 6번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역, 니은에 대해 파악해라. 가는 뭐죠? 실학자들의 유서, 그리고 기역, 니은. 아이고, 기역은 성호사설이고 니은은 이거였는데 기역과 니은 나름 돌아와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 꽤나 많을 겁니다. 기역, 이익. 그 다음 얘는 이규경 씨였나요? 미리 해야 되는 건 표제어 있었고, 그리고 기준으로 삼았던 거 있었고, 그리고 서학을 주자학으로 끌어들여서 내용했던 거 있었다. 그에는 중국이 원조 이러고 있던 거. 매개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이 있었지. 써도 되고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떠올릴 수 있다면 떠올려도 괜찮고요. 1번.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의 편찬 의도는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학자가 소개한 것에서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재분류와 범주한 가의 방식은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자하기 순서만. 기억이니까 인정이죠. 3번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의 가의 성격은 니은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 3번 보세요.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중국 학문이 진보했나 안 진보했나를 서학을 활용해서 확인하고자 했대요. 서학이 기준이 되는데요, 갑자기. 서학은 중국에서 비롯된 거예요. 중국의 진보성이 서학의 내용을 이룬 거죠. 중국이 원조인 거예요. 3번 중국 학문의 진보성은 확인의 대상이 아니라 기준이고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며 거기로부터 서학이 발전한 거죠. 근데 3번의 내용은 뭐예요? 중국은 확인의 대상, 의심의 대상, 그리고 서학을 활용했으니까 서학은 믿음의 대상, 근거의 대상. 아예 반대말이 되겠네요. 6번의 답은 3번. 괜찮나요? 그 다음 가의 관심은 니은 천문학과 우주론의 내용을 수록했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건 이익과 마찬가지로 수록했다는 내용이 뒤에 막 나온 내용이었죠.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가의 유효성과 개발성은 기억과 니은의 서학을 받아들이긴 했다. 받아들이긴 했죠. 단 니은에선 매개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죠. 1번.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이말로 적절한 것은 약속 지켰나요? 이수광 씨는 그냥 실학일 뿐입니다. 실학은 뭐가 있었죠? 개방성과 유연성이 있었고요. 또 객관적인 지식 탐구를 좋아했다. 이런 방향성이 있었으며 기존의 유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근데 나를 반박한다고 했을 때 나의 내용은 뭔가요? 일부 주제학자의 비판은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다. 그리고 순수하지 않다. 이 내용이었는데요. 이수광 씨가 그거에 대해 반박을 한다. 먼저 이 적절한 건 문제는 무조건 이거라고 했죠. 나의 답 먼저 만들기. 선택지를 먼저 보면 그런가 하다가 뭘 푸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아무거나 찍게 돼요. 나의 답을 먼저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수광 씨 말하겠죠. 아니 개방성과 유연성이 필요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1번
심성 수양에 대해 부정한 적은 없으니까. 2번, 주저하게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알매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너무 넌 고여있고 개방성과 유연성이 없어. 이 내용이죠? 답은 2번. 비판했던 1번과 2번 중에 1번은 이 사람의 주장 내용으로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심성수양을 강조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뒤에 순수하지 않다라는 내용은 개방성과 유연성은 좋은 거야 라는 내용으로 반박이 가능하죠. 애초에 2번 비판, 2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잃었어야 됐던 내용이었고 그대로 문제를 풀었다면 할 수 있는 게 꽤나 있었을 것이다. 이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7번의 답은 2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8번. 가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임원 경제지에 대해 보인 반응. 가나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근데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1번, 2번 보면 실학자라서 그냥 거의 그냥 이 사람이에요. 이수광이에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나누는 것도 딱히 의미는 없을 것이다. 보기의 내용은 언제나 윗글 기준으로 끌고 가서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꽤나 분석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죠. 19세기까지의 조선과 중국의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이다. 전문 유서.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하는 유서에는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고 향촌 실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다. 이게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주장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 서학 중국 원류설. 이거 맨 마지막에 쌤 이름 뭐야 이 사람. 이규경씨 함께 가네요.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이겠지만 중국이 기준이겠죠. 안설을 부기했으며 안설은 뭐래요? 아까 나왔던 1번 고증 2번 안설이었고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 등 안설을 덧붙이는 이에 대한 의견이니까 고증에 대한 의견이겠네요. 제한적으로 색인을 넣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색인이라는 건 검색이 가능하게 해주는 무언가인가 봐요. 어휘가 어려우면 이렇게라도 해야겠죠. 1번. 현실계획의 뜻을 담았던 가해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그랬구먼. 2번. 고증과 의견이. 저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생각했어요. 이거 이 기준으로 나와야 좀 더 좋은 문제일 것 같다. 왜? 여기서 이규경 씨를 활용해 버렸으니까. 근데 제 기대는 조금 무너졌죠. 왜? 답이 이규경으로 나오더라고요. 볼게요. 3번. 지복유설에 비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유설 성격이 드러나 나타났군. 지복유설은 이랬나? 보는 거죠? 지복유설은 어때요? 망라하여. 그리고 소개했다. 서양 관련지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서양 관련 지식을 망라했네요. 진짜로. 넘어가면 되겠고요. 4번. 기존 학설의 정당한 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원사설에 비해 향촌 사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겠군. 비해라서 반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비해 다음에 뒤에 내용은 그냥 서로 다른 거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러면 뭐야 되게 다르지도 않은데 왜 이거에 비해 이거라고 말해? 싶지만 넘어갈 수 있죠. 5번 봐봐요.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와 달리 중화관념을 구해되지 않고 헷갈렸던 내용이 있다면 5번이 그냥 말끔하게 해소를 해주죠. 왜? 둘의 공통점이어야 하니까. 답은 5번. 4번은 다시 보면 이래요. 성호사설은 그랬고 얘는 그렇다. 둘의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게 아닌데 왜 얘기했어? 둘이 아예 다르긴 하잖아. 이런 식으로 4번 선택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의아하긴 하지만 5번까지 보면 뭐야 똑같은 건데 왜 반대라고 함? 마치 문학문제처럼 아예 반대말로 나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답을 5번으로 찍을 수 있겠죠. 8번. 계몽이 틀린 이유 알고 있나요? 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왔어요. B에 이어받는다 라고 했잖아요. 계몽이 아니라 계승이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비슷한 소리를 내는 다른 한자어가 답일 때 비슷한 소리를 갖는 또 다른 한자어로 바꿔치기 선택지를 만드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휘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답을 2번으로 찍을 수 있으면 요 세트에 대한 문제풀이는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나 지문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회 지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능은 나름 약속을 지켰죠. 경제법 이렇게 나올 거라서 경제가 브레톤우즈 체제 어쩌고 나왔으니까 이번엔 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예상을 그대로 충족시켜주는 그런 지문이 나왔고요. 유류분권보단 쉽게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풀면 당연히 어려웠겠죠. 한번 같이 지문 읽기를 잘 또 해보겠습니다. 법령의 조문은 대개 A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난 법에 좀 약해. 준비가 잘 안 됐어. 하는 친구들은 이런 행동을 덧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효과, 조건문. 끝.
조문은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그래서 조문을 조건문의 뭐 줄임말은 아니겠죠? 근데 뭐 같다고 봐도 되겠어요. 조문은 조건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사람 짜증나게 한단 말이죠. 이게 뭔데?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건 불확정의 반대인가 봐요. 그리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건가 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얘는 아마도 확정적인 개념일 거고 상황 고려 따윈 없는 것. 그 풀이를 한다면 하나의 의미만 갖는 그냥 딱 닫혀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요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효과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불확정이지 일의적이지 않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보이나요? 유발되는 거예요. 첫 번째 손해배상 예정액, 두 번째 위약벌. 둘 중 무엇인지는 1, 5월 2인 거죠. 왜? 둘 다 위약금이니까요.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다. 증명할 수 있다면 위약벌일 수 있지만 증명이 안 된다면 위약벌 혹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1번인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다 라는 내용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보이죠? 이젠 채권, 채무, 채권자, 채무자가 뭔지는 더 이상 설명해줄 의지를 이 지문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출이든 뭐 기초적인 어떤 배경지식 공부든을 통해 채권과 채무가 뭔지는 알았어야 했던 게 뭐 기본이겠죠. 근데 또 모른다면 채무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잘못하는 사람. 미쳤죠? 그럼 채권자는 손해 입은 사람입니다. 그게 다예요.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 문단을 쭉 읽으면서 머리에 꾸역꾸역 집어넣으면서 암기했나요?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위에서 분명히 1번, 2번의 구도를 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실현되지 못할 계약이 발생하면 손해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1번 채권자가 증명을 하면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2번 예정액이 있다면 증명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증명을 딱 정확히 말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증명은 손해 액수에 대한 거지 위약금 종류에 대한 게 아닙니다. 손해 액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위에서 증명되지 못하면 증명이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손해 액수에 대한 증명과 위약금의 성격에 대한 증명. 그러니까 한 번 더 조심하고 가는 거예요. 예정액이면 증명할 필요 없이 뭘 받을 수 있다. 배상금 받을 수 있는데 예정액만큼. 그 다음 3번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위약금이면 그냥 받으면 된다. 감액이 안 된다. 그리고 예정액에 올라가서 감액이 가능하다. 예정액은 뭐가 아니죠? 손해배상금이 아닌 겁니다. 예정액과 배상금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때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플러스 채권자 증명이 따르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죠. 손해배상 예정액이면 추가로 위약금을 못 받는데 위약금은 추가로 증명이 이루어진다면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구도까지 보면서 내용 한번 읽고 가는 거죠.
다시 채권자가 그 손해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 받으면 그 말입니다. 근데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손해 액수를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예정액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죠. 안 써있는데 뒤에 나왔어요. 예정액과는 달리 감액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얘는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처리를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 위약금임이 증명되면 그냥 받으면 돼요. 감액이 안 돼요. 뭐랑 다르게. 손해배상 예정액과 다르게. 근데 채권자가 증명하는 절차를 첫 번째처럼 거치면 얘는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예정액이라는 항목에 속하면 얘는 아까 1번이었고 얘가 2번이었잖아요. 1번 유형에 해당하면 감액도 되고요. 추가로 위약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다만 위약금은 감액이 안 되고요. 추가로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죠. 다 했네요. 이 정도 처리는 해야 여길 지나갈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처리하면 뒤에서는 보상을 해줘요. 뒤에서 추가되는 행동은 별로 없거든요.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되는 행정법령은 행정처기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행정법령이 행정작용을 규율하는구나. 오케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처는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처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이다. 고를 수 있는 재량.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동은 대개 재량행위이다. 이젠 올라가서 내용 처리를 다시 해줘야겠어요. 어떻게? 1번, 2번. 1번은 이렇게 하면 따라갈 수 있나요? 1, 의, 적, 불확정 개념, X. 재량행위는요? 불확정 개념, 있음. 왜? 상황을 고려해서 재량에 따라 하는 거니까.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동작용은 대개 재량행위이다. 왜? 1번인 기속행위는 일의적이라서 재량 따위는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행정처는 재량으로 재량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준칙이라 한다. 재량으로 재량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다. 재량준칙에 따라 재량을 행사하는데요. 말장난 질이거든요. 이 재량준칙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다 맘대로란 얘기인데 나름의 기준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법령 위반은 아니다. 왜? 법령이 아니니까.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에 적합한 행동작용이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에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 의무인데 법은 아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구도가 나왔죠? 재량준칙이 반복되어 행정 관행이 생겼을 때 그땐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재량 준칙만 있을 땐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재량 준칙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게 반복적인 행위로 이어져서 행정 관행이 생겨야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나름의 구속력이 생기긴 한다. 이런 구도거든요. 이 구도에 대한 정리가 여기서 이루어졌냐 이거죠. 어렵지 않았잖아요. 근데 정리하면 이따가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할 거예요.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평등 원칙은 뭐죠? 법은 아니에요. 평등 원칙 때문에 그렇다. 왜? 같은 상황이면 같게 해야 된다가 평등 원칙의 내용인가 봐요. 이젠 문제풀이로 가보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법령의 요건과 효과는 모두 불확정 개념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런가?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건가? 아니네. 둘 다 되는 거고요. 지우면 되겠죠.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3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불확정 개념이라는 건 그렇게 상황의 고려를 필수로 하는 재량행사였으니까 지우면 되겠죠.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인 경우보다 아예 구도를 반대로 역행하는 이 선택지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나요? 아니 10번에 4번 난도가 딱히 없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10번에 4번 5번 볼까요?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작용을 규율하는 법령과 개인 간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 모두 사용된다. 이 법령은 여기 마지막에 나왔던 이 내용에 해당하는 법령의 행정법령을 얘기할 거고요. 얘는 뭔데요? 민법. 나와서 찾아도 되는데 솔직히 5번 안 봤을 듯? 4번이 너무 답이라서 넘어가도 되겠죠?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내용 봅시다. 기억이 뭔가요? 재량준칙. 재량준칙을 하면 뭐부터 해야 되죠? 재량행위랑 연결이 되지만 기속행위랑 연결이 안 되죠? 그거부터 하고 재량준칙과 관련된 말장난 한번, 구도 한번 정리하시고 떠올리시고 문제 풀러 가야죠. 그걸 안 했다면 좀 오바죠? 1번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법령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이리적이지 않은 개념으로 규정된다. 법령이어도 이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 일의적인 건 거의 없죠. 1번 빠이. 2번 재량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아휴, 연결 안 되는 거 했죠. 3번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법 보고 지우면 되죠. 계속 법령이 아니다, 법이 아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었으니까. 4번 재량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하에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아이고, 재량 행사를 통해 재량준칙을 정하는 거였죠? 그리고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건 언제나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재량을 행사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애도 지워지겠네요. 5번 재량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왜? 행정 아까 이름 뭐죠? 관행이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답은 5번. 마지막 그 구도 가지고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12번 윗글을 바탕으로 전 언제나 씁니다. 윗글의 기준 이렇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좋다는 것은 이랬네요. 보기부터 분석해야겠죠? 물론 윗글에 끌어당겨서 연결하면서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원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그 후 갑이 계약을 위반하여 이게 채권 채무에 대해 아는 사람은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채권 채무자가 달라요. 근데 갑이 계약을 위반했대요. 아까 문제 일으킨 놈 뭐라고 하기로 했어? 이게 채무자입니다. 글로 연결하면 이렇게 해야죠.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람 채권자네요. 근데 80의 손해에 대해 증명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하자.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 위약금 약정. 위약금은 뭐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약정이 없었대요. 약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정이 없었다는 건 손해배상 예정액도 없고 위약벌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는 거니까 그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겠네요. 증명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 100을 약정했대요.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다른 거네요. 그럼 위약금으로 위약벌을 위약금 100이라고 했으니까 위약벌이 아니잖아. 저도 헷갈리네요. 약정했고 얘가 뭔진 몰라요.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이 증명되지 못했다. 얘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네요. 얘는 둘 다 없었다는 거고.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되었다. 여기서 위약벌은 절대 이 100이 감액되지 않아요. 그리고 추가로 증명이 있다면 이 증명은 손해액수에 대한 증명이죠. 그러면 손해배상액까지 배상금까지 추가가 가능하죠. 이 구도대로 1, 3, 4를 훑어보는 거 먼저 하세요. 쫄아서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이 구도부터인 거 보이죠? 감액될 수 없다는 건 다에 관련된 내용만일 겁니다. 근데 증명되지 못한 경우 해서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위약벌일 때 내용 볼까요? 증명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위에 내용이 있어요.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증명되지 못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정이 없었다. 얘는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할 거고, 만약에 무언가가 약정이 있고 증명이 된다면 뭐 할 텐데 위약금 약정 없었으니까 얘도 감액과는 연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감액과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감액이 가능하겠네요? 뭐예요? 있다? 없다 뭐야? 있다? 없다 인정.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야겠죠. 이제 나와볼게요.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이미 증명된 경우 증명했으니까 이 80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해배상금으로 주면 될 텐데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증명되지 못했으니까 예정액이 있네요? 그러면 예정액대로 받으면 되죠. 예정액대로 받았는데 실제로 80이면 증명됐어. 법원은 왜 감액을 하는 걸까요? 얜 위약벌이 아니니까 감액이 가능해. 20만큼 감액을 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겠는데? 내용 더 볼게요. 4번. 가해에서 손해가 80이미 증명된 경우 얘부터 지웠어야 됐네. 뭐야? 감액할 수 있다는 지웠어야 됐습니다. 2번이랑 5번을 남기는 게임이었네요. 5번. 감액할 수 없다. 그건 맞는데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왜? 위약벌로 100을 약정했으면 그냥 100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액할 수 없죠. 100을 무조건 줘야 해. 끝. 그리고 플러스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한다면 플러스 알파로 더 받을 수도 있겠죠. 5번이 쉬워지는 이유였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보기 문제 치고는 꽤나 할만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2개밖에 안 남거든요. 그리고 5번의 내용이 또 쉽게 지워지는 편이고. 아, 감액을 이렇게 하는구나는 2번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이겠지만 그게 문제풀이에 영향을 또 주지도 않아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13번 답은 약속 지킨다 그리고 원칙 지킨다 어울리는 말들 중에 뭐가 가장 유사한가 봐가지고 푸는 얘도 좀 전통적인 단어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3번에 5번 이렇게 풀면 끝나는 문제풀이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요즘은 이렇게까지 하면 될까요?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비문학 지문이죠. 저 같은 사람들이 꽤나 어려워할 수 있는 고지문, 과학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문을 잘 읽는 게 먼저겠죠?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하루 동안의 총 열량 소모량인 대사량으로 구한다. 저 같은 사람은 이것도 꽤나 신기해요. 필요한 걸 소모한 걸로 구하는구나. 소모했다는 건 그만큼 필요했다는 뜻일 테니까 하고 납득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중 기초 대사량은 대사량이라는 건 총 열량 소모량인데 그중에 기초 대사량이 있나 보다. 그중이라고 했으니까 대사량에 속하는 개념이겠죠.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쉬는 동물이 공복 상태에서 생성하는 에너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게 기초 대사량이고 그게 만족을 안 할 경우에는 다른 대사량이 되겠죠.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생하는 열량과 같다. 똑같네요. 생성한 건 발산한 것과 같다. 똑같진 않고 비슷한데 필요한 건 소모된 것과 같다. 비슷한 구도인 것 같습니다. 기초 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근육량이 높아지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 그 다음 기초 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저는 이런 문단이 나오면 좀 힐링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꽤나 내용을 뜯어가지고 이거랑 이거 구도인가 막 이렇게 열심히 보는 게 있었는데 뭐 이 문단은 그럴 이유가 딱히 없죠? 지문에서 아예 구도를 처음부터 펼쳐져 버리니까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직접법은 1, 2, 1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간접법은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둘이 되게 달라야 되잖아요. 1번은 2번과 부딪히는 내용은 열량계와 호흡 측정 장치예요. 직접법은 열량계로 열량을 직접 재는 거다. 간접법은 이걸로 호흡을 재고 이걸로 열량을 추정하는구나. 끝! 근데 직접법에 추가 내용이 있으니까 처리하면 돼요. 조건이죠. 이렇게 하는 거죠. 둘 사이에 부딪히는 항목, 동일 항목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걔 위주로 먼저 보고 그 다음 추가해주고 요렇게 해주면 내용 정리가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겁내는 그렇게 생겨버린 내용이 나와 있네요. 19세기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초기 연구는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후 연구에서 부정되긴 할 것 같아요. 즉, 그 둘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것이다.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 0.67 제곱이죠? 거기에 비례하므로 기초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의 0.67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이게 이제 이따 문제 풀 때 나오는 짜증나는 내용이죠. 체중은 아니고요. 이거에 비례한다. 왜? 얘는 체표 면적과 비례하는 것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내용인 거죠.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 후 값을 증가 전 값으로 나눈 값이므로 이게 증가율이라고 하죠. 언제나 분수가 나오면 말로 대충 나오는 분수도 분명히 시각화해라 라고 말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거까지 했어야 됐나? 아닐 것 같죠? 체중이 W에서 2W 커지면 체중의 증가율은 W분의 2W2다. 이건 저도 하는데 됐을까요? 이 경우에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2W의 왜냐면 이게 체중이니까 얘도 체중이니까 그래서 2에 0.67제곱이 되고 1.6이 된다. 여기서 수포자일수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죠? 2에다가 이렇게 1보다 작은 제곱을 하면 2보다 작아지는구나. 수포자들의 빠져나갈 구멍을 나름 지문은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선물처럼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체표 면적에 비례하고 체중이 아니라 이거니까 체중이라고 하면 안 되고 체중의 0.67제곱이다. 그리고 이건 초기 연구의 내용이니까 나중에도 잘 봐야겠구만. 그 다음 1930년대 얘는 20세기네요. 이것도 중요했던 것 같아. 19세기랑 20세기는 되게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과 밑의 내용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이버는
생쥐보다 코끼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동물의 기초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다. 그래프의 가로축 변수 체중, 세로축 변수로 기초대사량을 점으로 찍었다. 뭐 이거죠. 오케이.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 둘은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직선이 아닌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증가율 같으면 직선, 다르면 곡선. 그런데 순서상의 값에 상용 로그를 취해 양심 고백할까요? 상용 로그 몰라. 왜 그래 이런 걸 써놓는 거야 사람 쫄게. 볼게요. 새로운 순서상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주변에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곡선이어도 상용 로그를 취하면 직선이 된다. 출발점은 곡선이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즉 증가율은 직선이어도 다르다. 속지 마라. 상용 로그를 취해서 그런 거지 증가율 자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값이 다른 건 당연한 거고 증가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상의 값에 뒤에 봤구나.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하는 이유는 뭐죠? 다르기 때문이죠. 그림에서 x와 y는 각각 체중과 기초대사량의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다. 그래서 직선이 됐구나. 원래는 곡선이구나. 집요하게.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L그래프라 한다. 앞정보와 연결. 일반적인 그래프가 아니에요. 연결 어떻게 하는지 이 영상들만 쭉 따라와도 알 것 같지 않나요? 그 다음 체증과 증가율에 비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의 문단에서 할 일을 그냥 주는 거죠. 그럼 걔를 잘 해야죠.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L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작으며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된다. 체중이 더 크고 기초대사량이 더 작을 때죠. 걸어치고 증가율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1보다 작다. 같으면 1이고 이 상태에서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1보다 작아지고 한없이 더 작아질 수 있겠구나. 왜? 이게 지금 1보다 작아진 원인에 해당할 테니까. 이렇듯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한다. 이게 중요한 게 L그래프로 직선이다. 뭔 얘기일까요? 원래 곡선이라는 얘기고요. 증가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 성장인 거죠. 미리 처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신체기관의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 무슨 뜻일까요? 증가율이 다르다 이거죠.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여기서 말하는 건 체중이긴 했겠죠. 한편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 최적의 직선이라는 게 이따가 나오기도 할 건데 일단 처음 나온 개념이니까 알아야겠죠.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 기울기와 절편. 이게 최적의 직선이겠네요. 기울기랑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제곱법을 구할 수 있다. 우선 그래프의 두 변수의 순서상을 나타낸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 편차의 저기는 각 점에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 라고 하네요.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쓱 올라와서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실제로 이게 맞네요. 오케이. 편차고 이게 절대값을 구한 다음에 수포자들은 절대값이 뭔지 모를 확률이 있나요? 저는 알긴 아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빼는 거잖아. 이들을 각각 제곱하여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 합이며 그렇겠지. 편차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이다. 왜? 가장 점과 가까이 있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 점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잘 보여주는 그런 직선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클라이버는 이런 방법에 근거하여 L그래프에 나타난 최적의 직선의 기록이 0.75를 얻었고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의 0.75제곱의 체표 면적이 아니다. 왜? 앞정보와 연결. 아까도 봤는데 뭐였죠? 체중의 0.67이 아니니까. 이것을 클라이버의 법칙이라 하며 왜? 20세기에요. 발전했네. 체중 곱하기 체중의 0.75제곱을 뭐야 이거? 대사체중이라 부른다.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이는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뭐가 아니라 체중이 아니라 대사체중이어야 한다. 그리고 체표 면적도 아니다. 대사체중이어야 한다. 이 정도까지 하면 지문 읽기를 다 했다. 볼 수 있겠네요. 지문 읽기를 이 정도로 했나요?
이 정도로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되게 다를 텐데 시간이 없다고도 많이 생각하겠지만 이 정도 하는 걸 계속 연습해서 시간 안에 할 수 있게 연습하는 거 그게 비문학 공부이자 훈련인 거예요. 그때 그냥 한 거 양을 쌓아서 능력을 키운 다음에 뭐 실전감을 잘 뚫어낼 수 있겠지. 그거는 조금 오바지 않나. 이 지문은 많은 분석하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다고 말하는 지문이긴 한데요. 충분히 현장에서 어려움 많이 느꼈을 학생들이 꽤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 가서 풀었으면 굉장히 어려워했을 것 같은 지문이거든요.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해보면 알 수 있겠죠? 문제까지 풀어보면 더 알겠지만 생긴 것보단 나았다. 1번 클라이버 법칙은 기초대사량이 대사체중에 비례한다. 대사체중인 거 확인하고 지우면 되겠죠. 2번 체중이 늘 때 근육량이 늘면 아까 나왔던 그 비례인데 드디어 써먹네요. 지우면 되겠고요. L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의 차이와 동일하다. 차이와 관련이 있다도 아니고 동일하다면 증가율을 빼면 되는 거예요? 빼기로 구한다고 나와있는 적이 없으며 심지어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좀 어이없는 얘기가 되겠죠. 증가율 빼기 좀 뺀다고 해서 기울기가 나오는 것도 아닐 것이며 심지어 나와있지 않으며 또 그나마 나와있는 내용 가지고 연결한다면 기울기는 증가율의 어떤 크기 비교였고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작을수록 작아진다. 근데 얘는 차이와 동일하다 이랬잖아요. 작을수록 그럼 커져야겠죠. 왜? 차이가 커질 테니까. 심지어 동일하지도 않고 비례하지도 않으며 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답을 3번으로 찍긴 했어야 됐던 문제겠죠. 좀 어이가 없긴 하네요. 그죠? 4번 최소제곱법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최소계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겠네요? 왜냐?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써있으니까 구할 수 있다. 동물의 신체기관인 심장과 두뇌의 크기는 몸무게나 몸의 크기의 상대 성장을 하고 발산한다. 판단할 게 없게 나왔어요. 상대 성장이 뭔지에 대해 풀어 쓰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것도 없었죠. 답은 3번, 15번. 일반적인 경우 기초대사량은 총 소모되는 열량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군. 왜? 과반수니까. 몇 프로라고 했어요? 60에서 75%. 다른 게 등장해서 단독으로 갑자기 이겨버리기가 힘들죠. 그러면 되겠네. 클라이브의 결론에 따르면 20세기고 실험한 사람이죠. 기초대사량이 동물의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겠군. 왜? 체표 면적은 체중 0.67제곱이었고 얜 19세기의 결과였을 뿐이니까. 이게 20세기잖아요. 19세기 초기의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근데 이번에 응답률이 높아요. 왜? 대충 체중의 몇 제곱 이걸 같게 본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건 이런 식의 숫자나 이런 식의 뭐 기호 사용 익숙하지 않아서 쫄아있는 거고요. 시야가 굉장히 좁은 대충 뭐 비슷하게 생겼네 이렇게 판단한 결과일 거라서 조금 안타깝죠. 볼 수 없겠군이어야 되는데 체표 면적이 비례하는 거잖아 하고 2번을 그냥 찍어버린다는 거죠. 응답률이 실제로 높더라고요. 3번 19세기의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겠군. 왜? 19세기 초기 연구자들은 체중의 0.67제곱이었고 이거의 0.67제곱 무조건 체중보단 작아. 그거에 비례해 라고 말하는 거였으니까 증가율이 작다고 생각했겠다. 체중보다 작은 거에 비례한다고 생각했으니 그런 거겠군. 3번도 지울 수 있겠습니다. 4번 저도 어렵거든요. 해설하는 분들 좀 쉽게 하더라. 코끼리에게 적용될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치료제 허용량은 뭘 기준으로 정하죠? 대사 체중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체중에 비례하여 곱씹어야 될 것 같아요. 대사 체중이 아닌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하도 먹이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군. 뭐에 비해? 대사 체중에 비례한 것에 비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코끼리랑 생쥐의 체중을 나름의 숫자로 예를 들어야 돼요. 이건 뭐 방법이 없던데. 코끼리 10 그리고 생쥐 2 체중 일단 이렇다고 할게요.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은 무조건 대사체중으로 하는 거니까 10에 0. 몇이었어? 75 이걸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경우가 있죠. 정상적인 경우 대사체중에 비례한다면 10에 0.75 제곱을 바로 칠 필요가 없네요. 초보자라 죄송. 이거를 뭘로 나눠서 2의 체중으로 나눠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2에 0.75 2번 체중으로 한 문제의 상황 10에 0.75제곱 된 2 비교하세요. 뭘? 얘는 같으니까 버려. 얘를 비교하겠죠? 얘가 분모가 더 커요. 얘는 값이 더 작네요.
얘가 더 커야 과다 복용이라고 할 텐데 크지 않고 얘가 더 커버려요. 왜? 얘가 더 작은 숫자라는 걸 우린 아니까. 이러한 이유 아나요? 여기에 2의 0.67제곱은 2보다 작아졌던 것 때문에 우린 알 수 있어요. 2의 0.75제곱도 2보다 작다는 걸. 분모가 작으니까 이 값이 더 클 것이다. 즉 오히려 체중으로 하면 과다 복용이 아니라 과소 복용을 하게 된다. 분모 비교해서 내용 보는 거고요. 수포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하겠지만 답은 4번. 클라이버의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체중의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에너지의 필요량이 이전 초기 연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겠군. 왜? 값이 그나마 커졌으니까. 0.67에서 0.75로 그나마 커졌으니까. 1이 되면 우린 2의 0.67제곱은 1점 몇이지만 2의 1제곱이 2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커질수록 이 값도 커진다는 걸 알고 있죠. 수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5번까지 지울 수 있고요. 15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진 않았던 문제라고 봅니다. 16번. 기억 니은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 얘는 작년 6월이죠. PCR 관련 지문에서의 교훈이 그대로 적용된 문제긴 하다. 기출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 수능을 근거로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이런 문제, 이런 내용일 때 기출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지, 이런 말이 나와야지. 혹은 아까 봤던 뭐 채권, 채무, 혹은 뭐 그 전에 나왔던 내용들에서 뭐 있었더라? 뭐 어쨌든 간에 중화관념 뭐 이런 거, 요런 것들이 나올 때 기출을 통해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였지, 이런 내용이 강조가 돼야지 천석고왕 때문에 기출을 강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PCR 지문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전통적인 PCR이 있고 실시간 PCR이 있다. 우린 전통적인 PCR과 실시간 PCR 사이의 차이점을 막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항미생물 화학제 관련한 지문도 기출지문이었잖아요. 거기서 또 나왔어요. 뭐 초포제가 있고 뭐가 있는데 초포제 맞나? 어쨌든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것들 사이에 차이점에 우린 집중하게 되잖아요. 분석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차이점도 있지만 뭐도 중요하다. 공통점도 중요하다. 그리고 플러스 이 문제는 이것까지 앞정보와 연결하기까지 같이 해야 돼요. 3번이 답인 이유는 뭐예요? 3번이 아니라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뭔 얘기죠? 기억은 직접법이고 니은은 간접법인데 결국 다 기초대사량 구하는 방식이죠. 16번에 4번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기초대사량 구하는 방식이다. 4번 찍고요. 여기에 앞정보와 연결은 뭔데? 일정한 체온에서 동물이 체외로 발생하는 열량. 이게 뭔데? 어딨어?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생하는 열량과 같다? 이게 바로 기초대사량이고 이것과 이 내용과 기초대사량은 같다 라고 말한 내용이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판단을 한다면 답을 4번이라고 정확하게 찍을 수 있겠죠. 괜찮나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정답률이 극악이고요. 뭐 논란의 문제,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 좀 뭐 이슈일 수 있죠? 원칙을 지켜볼게요. 윗글 기준. 보기는 윗글로 끌어당겨서. 농기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큰데 큰 집게발의 길이는 개딱지 폭의 상대 성장을 한다. 뭔 얘기일까요, 이거? 증가율이 다르다. 그리고 L 그래프 그리겠네. 본문 내용대로라면. 뭐 확인해봐야겠지만. 농기의 개딱지 폭을 이용해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한다. 이것까지 해야 돼요. A가 체중이에요. B는 기초대사량이고 이것까지 해야 내용 파악이 더 정확하게 되죠. 본문으로 끌어당기는 거라니까?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큰 개딱지 폭과 집게발 확실하네요? 9점 실수했다. 내려가.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1보다 작다면 최적의 직선을 구했고 1보다 작은 거랑 상관없을걸요? 내용 볼까요? 기울기가 1보다 크다 작다에 그 구도가 있었단 말이죠. 거기로 바로 가세요. 1보다 작으면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체중이 더 많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 기초대사량이 그 다음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증가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었죠. 근데 체중이, 즉 A가 B보다 더 증가율이 크다는 거죠. 증가율이 크기 때문에 A에 비례한다고 하지 않을 거래요. 근데 좀 어이없는 건 결국 개딱지 폭이 커지면 큰 집게발의 길이도 결과적으로 커질 거거든요.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그걸 우린 비례한다고 하죠. 근데 짜증나게 본문에 단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내용이긴 한데 체중이 아닌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 찾다 보면 기울기가 작아지다가 1이 된다 그러다가 같으면 1일 텐데 같지 않다는 거였고 기울기를 0.75로 얻었대요. 이건 앞정보에 연결한다면 1보다 작음 이거죠. 그래서 결국 체중의 0.75에 비례한다. 0.75 제곱에 뭐가 아니라 체중이 아니라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요? A의 0. 몇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절대 A에 비례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겠네요. 이게 맞아? 답은 1번인 이유. 뭔 짓이야 이게. 하지만 수능 국어의 취지를 그대로 이해한다면 내 머릿속의 상식을 본문에 적용해서 혹은 문제풀이에 적용해서 할 것이 아니라 내 머리의 상식과 지문이 충돌하는 그 순간 상식은 당연히 버려야 한다. 물론 먼저 상식이 적용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도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충돌하면 당연히 버려야 된다. 이게 이 교훈으로 나온 거라면 뭐 수긍할 만 하긴 하죠. 수긍할 만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2번부터 왜 적절하지 않은지 봐야겠죠. 최적의 직선을 구하여 A와 B의 증가를 비교하라고 할 때 그 다음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멀리 떨어진다는 건 편차가 크다는 건데 왜 작아짐? 커지겠지. 3번 A의 증가율보다 B 증가율이 더 크다면 그러면 기울기가 1보다 높을걸요?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하겠군. 아이고 증가율이 크다는 건 1보다 크기도 한데 뭔 얘기일까요?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이건 일반적인 그래프일 때. 근데 여기선 L그래프라고 했으니까 곡선이어도 직선이 된다. 3번 지우면 되겠죠. 4번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 아까 그 본문의 내용 그대로네요.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그 기울기는 1보다 작겠군. 그 구도 가지고 한 번 더 합니다. 5번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을 같고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순서상을 점으로 표현하면 직선이겠죠. 3번 응답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얘에서 요 내용을 안 보고 대충의 구도 본 다음에 아까 그거 본 것 같은데 하고 3번에 불시착을 한 게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5번을 골랐다면 그것도 슬프죠. 3번 보고 5번까지 왔으면 둘 다 지울 수 있었을 텐데 일반적인 그래프랑 이 글에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가 다르다는 점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게 본문에서 나온 구도랑 아예 동일하다는 걸 알았다면 3번, 5번은 다 지우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1번을 고를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3번, 5번은 안 고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7번의 답은 1번이었고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비문학에서 요구되는 그 기본 태도, 원칙에는 꽤나 충실하긴 한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비문학 해설을 마치고요. 문학 해설은 좀 더 간단하게 갈 거거든요. 문학 해설로 들어가 볼게요. 문학은 좀 더 간단하게 해볼게요. 문학에서 어려움을 엄청나게 느꼈던 친구들이 많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약속이 지켜졌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켰어야 됐던 약속 요것만 한번 점검해보는 식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척전의 보기죠. 보기를 비문학처럼 분석해라 라고 했어요. 왜?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죠. 작품 전체에 대한 힌트 플러스 미션. 이 미션은 대응 확인입니다. 보기에는 대충의 내용만 준단 말이죠. 근데 우린 지문을 읽으면서 보기에서 대충 말한 이게 지문에선 이렇게 실현되고 있더라고 라고 확인한 결과를 도출해 줘야 돼요. 왜? 너무 길어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려면 그게 필요하기도 하니까. 소설 보기 문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기를 읽고요. 지문을 읽고요. 다시 보기를 본 사람으로서 선지를 봐야 한다. 요즘 문제풀이는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많이들 이렇게 알려주지 않을 뿐이지. 지문을 읽은 사람이 다시 본 보기가 기준입니다. 그냥 보기가 기준이 아니라 보기의 빈틈이 사라질 거고요. 보기의 모든 내용들이 채워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이게 기준이 돼서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구만. 이 과정에서 뭐야? 1번 2번 여기까지 3번 여기까지 4번 여기까지 끝. 문제 상황 해결되면 다음 문제가 터지겠구나. 그리고 신의한 존재 찾고 예언의 실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 찾고 문제를 해결되는 소재를 찾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까지 찾으면 그렇게 끝나겠다. 플러스 대략적인 줄거리 파악은 해야겠지. 이게 맞는 태도 아닙니까? 처음에 해결됐네요? 읽으면서 뭐야 사건이 없는데? 그러다가 아이고 사건 자식이 없다. 다른 사건이 전개됐네. 그러다가 정육근물 마법사에 붙여 신의한 존재 특이한 징표 찾아 붉은 점 증거 축하 하다가 피리를 불었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듯? 뭐야? 사건이 왜 안 벌어지는 거야? 전란으로 아이고 사건 벌어짐. 이별의 추측은 명나라배 아직이야. 왜? 외국인이 나와야 돼요. 외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인 배에 이르러 외국인 조선말로 물었다.
했더니 비리소리 뭔데 이거? 문제가 기계대로 소재, 해결 소재. 그리고 쭉 읽었더니 아이고 해결 여기까지. 이후 사건 X. 문제 푸세요. 답은 인물과는 갈등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분 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변 인물이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주요 인물한테 상반된 평가 찾을 수 없었다. 4번 물음표 했던 내용인데 돌아가서 이게 중요했는 다시 볼게요. 낭만적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는 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말 그대로의 낭만을 추구하는, 즉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무언가 생활보다 높은 단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럼 우린 낭만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심지어 살아가는 사람끼리 피리를 분다면 낭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왜 나왔을까요? 피리 소리 때문에 나온 거죠. 답은 4번. 5번 인물 간 대화에서 현재 행선지.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를 알면 헤어졌다 만나는 게 이게 되겠어요? 답은 4번. 19번 내용일치.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냐? 대략적인 것만 봤으면요. 피리불구 시 하는 거 이제 18번 문제를 통해 한 번 더 알았잖아요. 이거 돌아가서 확인했어야죠. 내용 보시면 되겠고. 20번 기억부터 미음까지 다 뭔지 확인하시고, 매월 초하루 이건 기도하는 식이고, 정월 초하루 이때도 기도를 했고, 기도해서 뭐 했는지 알겠고, 얘는 잉태한 식이고, 그 다음 얘는 그냥 밤이고 피리 부는 시간이고, 어느 봄날 밤은 또 피리 분 날이고, 뭐 없네요? 답은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아이고 이때 발생한 거 아닌데? 그 다음 성격이 변화된 뭐야 이거.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미음은 리을 중 한 시점, 미음은 리을 중, 그리고 리을은 반복적으로 한다. 피리 불기. 답은 3번. 미음이 완결됐다? 미음에서 뭐 했는데? 그냥 피리 불기밖에 안 했는데? 미음과 딕에서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 포함되는. 그 미음은 소망이 조절된 그런 적 없는데 피리만 불었는데 뭐 이런 거죠. 21번이에요 여러분. 답이 5번인 이유는 뭐냐 이거죠. 보기에 안 맞아서? 아니, 보기에 다 맞아요. 1단계로 보기로 다 맞게 풀어.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거지. 보기를 읽고 내가 지문을 읽고 왔는데 보기에서 말하는 이거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엔 없더라. 근데 여기선 마지막을 지칭하죠?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정답 가지고 짜맞추는 게 아닌 건 뭐 알고 있겠죠? 원래 이렇게 푸는 문제고 약속을 좀 지킨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을 지키면서 풀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번째 최척전이었고요. 그 다음 제가 사실 비문학은 풀고 해설하고 쉬고 이랬는데 문학은 쭉 한번 해보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24번 보고 가나의 주제. 그렇구만. 그렇구만. 오케이 그렇고. 그렇구나. 도다시 읽고 뭐래요? 자연 친화래요. 원래 아는 작품이면 뭐 너무 좋겠죠? 새롭게 읽을 게 없으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읽어야 한다면 이렇게 읽었어야죠. 자연 친화는 언제나 어떻게 읽어라. 속세, 시어 찾기, 미련이나 갈등 찾기. 왜? 보기에서 말 안 해준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은 임금에 대한 내용 나오면 찾기. 네 번째, 학문 수양 나오면 또 표시는 하기. 일수는 필요 없구만. 왜? 이렇다 어떠하겠냐? 괜찮다고 하니까. 고쳐 무엇 하겠느냐? 뭐 다 자연 관련 이야기인가 봐요. 다음, 이렇게만. 그 다음, 문제 풀러가요. 1번. 공통점. 이러면 짜증나는데. 짜증나지 않아요? 가만 가지고 지우면 돼. 가에 어긋나는 거 지우세요. 1번, 인정. 2번, 빠이. 3번, 현실을 통찰하면 관용적 삶에 대한, 뭐 이런 구체적 주제는 뭐야? 버려. 4번, 계절가? 확인해야 될 듯. 순풍에, 추야에, 진짜네? 달려. 5번,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환상적 분위기. 환상적 분위기는 뭐 꿈, 이상적인 무언가, 뭐 천상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가상의 상황을 제시했는가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내용 봤더니 없기도 없구나. 1번 아니면 4번입니다. 넘어가도 되고 A, B로 묶였는데 못 넘어가겠네요. 이제 나를 읽어야 됩니다. 나에서는 새로운 자연의 가치를 발견한다? 쭉 확인해 보시면 알걸요? 그 새로운 가치가 뭔데를 쭉 보면 똑같아. 새로 인지했을 뿐. 짜증나게 굴죠, 굉장히. 1번, 계절감. 계절 있나? 그러기엔. 한 번 딱 눈에 보인 무언가를 보고 있어요. 이런. 4번 지우고 답은 1번. 그 다음, A, B.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지만 A, B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했으니까 A 보고 B 먼저 본 다음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A는, 자연이고 험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구나. 연화로 집을 삼고, 아까도 뭐 집 지은 내용 나온 것 같은데? 아니네? 연못을 팠다? 오케이. 자연 좋아하는 얘기밖에 없는데요? 표현에 대한 내용이구나.
맞아. 아까 첫 번째 문제가 표현을 좀 약하게 물어보더라. 쭉 보다가 적절하지 않은 거. 근데 아무리 표현 문제지만 표현으로 어그로 끌고 아예 주제로 낼 수도 있는데 내용 쭉 봐야겠다 하면 주제로 아예 튼 내용이 없이 그냥 다 표현으로 쭉쭉쭉 보다가 반대말로 문제가 풀려요. 반대말 뭔데? 관찰하기 전, 반대, 관찰 후. 화자의 심리 vs 대상의 모습. 대상과 화자는 반대말이고요. 관찰 전과 관찰 후는 반대말이죠. 언제나 문학 문제는 애매해 보이지만 확실한 기준으로 답이 나온다. 이게 법칙이고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줘야 되겠죠. 얘는 내용 일치라는 기준으로 답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답은 5번 B 가지고 푸는 거였네요. 24번 가나에 대한 이해. 누군가는 말해요. 천석고왕 모르면 못 푼다고. 글쎄요. 여기서 말한 주제가 있으니까 보기를 기준으로 보기에 어긋나면 그냥 틀려요. 왜?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하라고 했으니까 가나를 아무리 생으로 잘 이해해도 보기에 어긋나면 틀린 내용이 되죠. 이 문제 안에서. 소야 우생은 좋은 거다. 넘어가. 나 일단 모르겠고 가. 가의 천석고왕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천석고왕이 뭔지 몰라도 찍으세요. 왜? 일단 보기에서 그런 주제를 말한 적이 없어요. 조화로운 자연과 합의를 하는 화자, 즉 현실이 곧 이상이고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라는 내용이 보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쉬움,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했다, 이건 뭐야? 이상적 공간에 지금 있는 상황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시라고 보기에서 말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읽기도 했잖아요. 답 3번으로 찍어야 되고 천석광이 뭐든 간에 뭔 상관이야. 천석광의 뜻은 뭔데요? 자연을 좋아하는 게 이 횡격막에 돌이 낀 것 같이 병에 걸린 것과 같이 너무나도 고질병에 걸렸다. 고치기 싫은 병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고요? 보세요. 하물며 고쳐 무엇하겠는가? 고칠 필요 없는 것. 좋은 거. 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25번. 적절한 건 언제나 어떻게 풀어라? 먼저 나의 답을 만들어라. 안 만들면 어떻게 된다? 뭐 문제 못 풀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앞서 헷갈릴 수도 있다고 해놓은 건 뭐냐면 정자는 보고 먼저 내 답을 만들면 어때요? 그냥 자연 관찰한 것. 그리고 뭐 앞뒤 더 읽는다면 한 번에 못 읽었을 텐데 붙여 세워. 아 직접 세운 것. 자연 보려고. 니은. 망양정 이게 정자인 걸 아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그때 봤더니 없어졌다. 아 니은은 없어진 것. 아니에요. 자리는 남아있죠? 정자가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이 자리가 될 거고요. 내용은 더 읽어봐야 알겠죠. 니은과 관련된 문제를 풀려면 다를 읽어야 됩니다. 다 보기 읽고 갈게요. 보기를 요약할게요. 뭐라고 할까요? 실물이 중요하지 않다. 구도가 중요한데 이 구도는 뭘로? 화가의 시선으로 재구성되는 거고 정자와 인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젠 읽는 거죠. 갔더니 망양정 자리가 없어졌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근데 없어진 게 보통은 안타깝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는데 얘는 허전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현실 속의 정자에 오르면 합법 속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육신의 눈을 앞세워 정자를 찾아오는 자에게 풍경 전체 속에서 인간세의 위치와 규모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뭔 얘기야? 시선의 깊이. 보기의 내용과 똑같네요? 가깝다니 사실 보여받지 않고 띄고 있지만 관계. 정자까지 같이 그림에 있는데 그림에 있는 정자만 생각하면 되고 여기 있는 정자가 없는 건 뭐 중요한가? 정자에 올라가가지고 정자에서 보이는 풍경만 바라볼 것도 아닌데 뭐 의미 없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다의 글이었네요. 보기에서 말한 이 구도 그대로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기억 가지고 할 일을 해야겠네요. 노력을 기울여 만든 인공물이고 기억인데 오바 아니야? 그냥 명예를 뭐야 이게? 인정. 니은 일상적인 유용수 뭐야 이게? 자신을 가다듬는 역할을 수행한다? 왜 가다듬어야 하죠? 가다듬는다는 건 나름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니 가다듬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해야 되는데 뭐야?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생각하게 한다 라는 내용도 맞지만 그냥 3번을 찍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죠. 26번에 시를 읽은 독자의 반응. 보기를 바탕으로 시를 읽으라고 했던 이유가 있네요. 시랑 보기는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답은 중요하다. 좋고요.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과장할 수 있다. 좋은데요? 보이는 그대로 뭐야? 아예 구도상 반대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낯설어요. 글 자체는 다작품이. 근데 문제 풀 때는 쉽게 풀리게 결과적으로 해놓은 거죠. 너무 쉽다 해서 미안하지만 약속 지키면 쉬웠던 거는 인정할 수 있긴 하죠. 이 정도의 내용이었고 넘어갈게요. 현대소설 보기 읽으세요. 아까 말했죠. 힌트를 줄 것이고 미션을 줄 수도 있다. 미션이 있으면 대응을 확인하면서 읽고 그게 아니면 힌트를 바탕으로 앞부분 파악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내용을 봐주는 게 좋겠다. 그렇구나.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필요했어요.
집은 두 가지. 자신이 거주. 거기다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낯선 공간에 대한 내용도 말하기도 한다. 쓰러지는 빛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이사할 처지에 놓였다 라는 건 원치 않는 이사를 얘기하는 건가?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준다. 집은 두 가지일 거란 말이죠.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사 가기 전 집이 있고 이사 가는 집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확인해야 돼요. 미션이네요. 지문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이 들걸요? 살고 있는데 엄청 좋다고 하네, 좋다고 하네. 똑같은 내용만 계속 나오고 이게 뭐야? 갑자기 영희기가 누구야? 여기부터예요. 아니네. 영희기 여기부터예요. 어머니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사법고시 공부를 하는구나. 올라갔다. 그러다가 여기부터. 부정적이네. 그치요. 아니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원래 살던 동네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다시 이사 가야 되는 집은 쓰레기 같더라. 중간에 내 동생 영희기는 절에서 공부하는데 말하려다 말더라. 그렇게 읽으면 내용을 친 문제 어떻게 풉니까? 다 찾아야죠. 돌아가서.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답은 1번. 가족의 상황이 뭔데? 이사. 확인하시고. 이사는 처지밖에 없으니까 그 상황을 알았던 거고 말하려다 말죠. A부터 E에 대해 서술 방식. 답은? 이게 어려웠다면은 좀 어려운 세트가 됐을 텐데 그냥 A부터 E를 안 봐도 풀립니다. B까지는. 바라보면 위치학 오케이. 호명하는 말을 문단에 서술했다. 두드러져 보인다. 각각 하나의 문단에 하면 당연히 두드러져 보이겠죠? 일단 여기서 모순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나, 우리 괜찮고요. 1인칭이라는 거니까 1인칭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동네였을 것이다. 을 것이다는 추측이니까 있다면 있는 거고. 5번 누가 한 말인지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기는 확인 필요. 만약 나의 말이라면 답은 5번이겠죠. 이 사람 찾아야 돼요. 나는 물었다. 이런 답은 5번. 3번과 5번이 결과적으로 같은 작용을 하면서 1인칭 시점인데 나가 아닌지 맞는지 찾아봐봐! 라는 미션을 줬고 확인해보니까 답은 5번이 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오동나무 있었나? 확인. 어디 가서 확인할래요? 아, 처음에는 작았는데 이게 커진 거구나. 그리고 봄, 여름, 계절까지 두 번 확인해야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계절. 답은 1번. 확인하고 1번 찍는 거예요. 나머지를 지워도 돼요. 아유, 뭔 소리야. 키웠어? 그냥 컸어. 물어보겠고요. 그럼 또 동네 사람들이 붙였어? 아니면 나가 붙였어? 뭐 이런 거예요. 곳곳에 심었어? 일부러? 뭐 이런 거 찾는 거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30번에 답은 이 구도를 통해 지문을 읽었죠. 근데 이사 가기 전 집은 긍정밖에 없고 이사 간 후의 집은 이사 가는 집은 부정밖에 없는데 반대말로 나와 있죠. 약속 잘 지켰는데요. 미스터방 같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스터방도 약속을 나름 지킨 편이지만 학생들이 볼 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어렵기 전에 끝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현대시 보러 가겠습니다. 현대시는 작품을 먼저 읽으라고 했죠. 가의 대략적인 주제. 한여름 체전으로 가보아라. 체전이 제목이기도 하고 대상 중심 체전. 체전은 뭘까요? 야채밭인가?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수염을 들이운 몇 그루 옥수수에 바지 윤길도는 호박들. 영탄법이 쓰이면 주제랑 가까울 수밖에 없긴 하겠죠? 얘가 왜 긍정인 건데 타고난 생김새 과분하지 말라 주어진 대로를 타고난 대로 뭐하요 그냥 그러다가 많은 손님들의 누군데 육지는 은혜 속에 이 햇볕 은혜 때문에 생명의 양상이 빛나버리네. 그런 것 때문에 긍정이구나. 문제 풀러가요. 긍정 인식 중심제 뭐야 1번 후보인데? 2번 에이 3번 관조적으로 응시하는 사람이 누가 영탄법을 쓰나. 관조적으로 하는 건 꽤나 객관적인 태도로 대상을 오랜 시간을 두고 응시하는 태도인데. 4번 인간의 행위에 대한 우호적 관점 뭐냐고. 주제가 자연인데 뭔 얘기하는 거야. 5번 장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한다.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나의 음지의 꽃을 안다면 좀 더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겠고. 그 다음 기억부터 미음이라고 했는데 싹 다 가에 있나? 싹 다 가에 있네요. 문제 풀면 되겠어요. 기준은 언제나 표현법에서 반대인 것. 그 다음 대략적 주제랑 아예 반대인 거. 시어의 긍정 부정이 뒤집혀 있는 거. 그 다음 선택지 내부에 모순이 있는 거. 그 다음 내용일치에서 반대말이거나 없는데 있다고 한 거, 있는데 없다고 한 거. 그리고 보기 문제에서의 보기. 딱 이 6가지만 문학 문제에서 푸는 기준이란 말이죠. 얘는 어떤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1번 그럴 수 있겠고. 일단 주제에서 아예 어긋난 걸 찾는 거죠. 알아야 한다. 풍족한 느낌을 받아. 극진한 촉법과는 대비되는 화자의 시선. 주제에서 아예 반대말. 답은 4번. 이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대비되는 시선을 얘기하잖아요. 확인해봐. 리을.
극진한 총수. 얘가 부정이어야 돼요. 그래야 화자의 시선이 부정인 거지. 근데 얘는 실제로 이걸 준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정인 리가 없죠. 괜찮네. 그 다음 음직꽃 읽어야죠. 연계긴 해요. 그죠? 버섯 얘기하는 거고 부정적인 상황에 강인한 생명력을 보이는 자연물이 주제일 때 주제적인 대상일 땐 언제나 인간의 삶으로 확장해도 된다. 아, 고난과 역경에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혹은 벌목에 여기 아예 부정적인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걸 비판하는 건가?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읽어내는 수 있는 만큼 읽어내면 돼요. 부정적인 상황에 버섯은 피어나는 거라. 1번부터 다 해야 되죠. 어차피 순환적 관계는 뭐예요? 썩, 끈, 썩, 쩝쩝쩝. 2번 변화를 가져 움직임은 순차적 관계. 순환적 관계, 순차적 관계 괜찮은데? B에서 썩어갈수록 힘들고 홀씨들 일어나? 버섯 피어나. 넌 뭐야? 4번 2번. 대립적 관계가 되려면 생성되는 순간은 고통이 멈추는 긍정인데 어떻게 대립이지? 4번 일어난 변화. 버섯 핀 건데? 낙엽이다 바람이 처한 상황 인과적 관계. 아이고 낙엽, 바람은 부정이었는데 인과는 같이 엮여야 되는데 아예 대비인 거잖아요. 5번 에이 방금 반대인 거 봤는데. 34번 읽은 내용 바탕으로 가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겁니다. 나는 황폐화된 현실을 인간의 욕망 벌목 인정 어우러져 살아갈 모습 지향성 오케이. 보기에 반대되는 거 찾읍시다. 먼저 1번 괜찮고 2번은 부정적인 현실이 있다는 건 인정했으니까 괜찮고 2번도 괜찮고 여기 써있는 거 그대로니까 3번 생명체들이 현실의 삶을 자족하게 된다. 이 내용까지는 괜찮네요. 보기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나중에 계기인가? 이건 내용일치예요. 나중에 보자는 거죠. 나의 홀씨는 공존하던 생명체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를 드러내고 있군. 공존하던 생명체가 흩어진다. 나는 황폐화된 현실.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난다. 보기의 구도로는 알 수 없네요. 얘가 부정을 담당하는 부분에 있다면 인정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나요? 한마디로 3번은 내용치를 확인해야 돼요. 보기로는 100%는 확인을 못하겠어. 넌출 봐도 되고 홀씨 봐도 돼요. 일단 넌출 보러 가면 넌출 사이로 계기를 제공한 적은 없다. 한 번 더. 홀씨는 흩어지게 되는 계기? 홀씨가 뭔데? 홀씨는 일어나 버섯이 피어난다. 뭐야? 흩어지게 되는 경우는 아예 내용일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계기를 제공할 리도 없겠다.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 부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 또한 아니었다. 답은 3번.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공통 과목에 대한 해설 영상을 맞춰보고요. 선택 과목에 대한 영상은 순차적으로 화작도 올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법에 대한 걸 확실하게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생하셨고요. 진짜 만약이지만 올해 수능을 봤는데 이 영상을 봤다. 진짜 이것까지 보느라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자신을 위해 자신을 좀 위로하면서 좀 쉬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힐링하세요. 자신을 위해 사세요. 이제 고생했어요. 안녕.